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국토부가 이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22일 열기로 했고 제주도와 이공항 반대대책위는 첫 TV 토론회를 28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제주시청 앞에선 이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도내회 80여 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공항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제주시청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제강점기 대규모 인력 수탈은 제주라고 다르지 않았는데요. 짤막 대담에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제주인 실태를 연구한 제주대학교 심재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강제동원의 비극적인 역사는 위안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최근 일본의 경제 도발로 한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가운데 SNS에서 평화의 소녀상 인증사진 게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집 두 번째 순서로 평화의 소녀상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연속 보도를 통해 전해드린 KBS 8월 여론조사 결과를 제주 여론일기에서 제2공항 여론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이달 초 실시한 KBS 도민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 의혹이 남아있으니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는데요. 도민사회의 주장을 한데 모아 알리기 위한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오늘 출범합니다. 결의대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서영 기자, 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연대 조직이 꾸려졌죠. 이제 출범 결의대회를 앞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제주시청 앞 도로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출범 결의대회 준비로 분주합니다. 결의대회는 잠시 후 7시 반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비상도민회의에는 그동안 줄곧 제2공항 추진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반대의 범도민회의뿐 아니라 환경단체와 농민단체, 종교단체까지 80여 개 단체와 조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제2공항 건설을 결정했다는 데 뜻을 같이해 모이게 된 건데요. 주최 추산 1000여 명이 모여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는 결의를 다질 예정입니다. 네, 이 비상도민회의 앞으로의 활동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도민회의 관계자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난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김영주 난산리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꾸준히 제2공항 강행 반대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오늘 연대 조직이 결성된 이유와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동안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이후에 대적 주민들이 수차례 요구했던 용역 보고서 검증을 했으나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는 결과가 돼서 그러면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공론화를 요구했는데 국토부와 제주도는 서로가 이제 미루는 형국이 돼서 오늘 제주도를 사랑하는 80여 개 단체가 이렇게 모여서 피해적 주민들과 같이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를 발족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저희들은 피해적 주민으로서 우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사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를 놓고 도민들의 강행저지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비상도민회의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청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 김한정 선생이 건국 훈장 애국장을 받는 등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 6명이 훈장 등을 추서받습니다. 오늘 시사용어로 건국 훈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는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하기 시작했죠. 대한민국 훈장은 12종류로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수여를 할 수 없는데요.
그 가운데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투지력을 상징하는 홍색과 단결을 상징하는 황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건국훈장은 과거 세 등급이었다가 지금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이렇게 5등급으로 수여하고 있는데요. 건국훈장 아래 훈격으로는 건국포장과 대통령 표창이 있습니다. 건국포장과 대통령 표창까지 포함하면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는 189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일제에 맞서서 모진 고초를 겪고도 4.3을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 독립투사들이 최근 들어 독립운동을 인정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가람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공장에서 조선인 직원의 무더기 해고에 반발한 파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옥고를 치른 고 배두봉 선생. 고향에 돌아와서는 야학에서 항일 의식을 가르쳤는데 항일 시위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심사에서는 매번 탈락했습니다. 4.3의 시발점인 3.1절 발포 사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옥살이하고 이듬해 토벌대에 끌려가 총살당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죄 없이 돌아가신 그만도 억울한데 4.3에 연루를 시켜갖고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4.3을 이유로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선생은 고인이 된 지 71년 만에 건국포장을 추서받게 됐습니다. 후손들은 선생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뭐 때문에 이게 됐냐는 거를 좀 아버님이 명예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때까지는 좀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고 김두성 선생의 독립유공자 신청을 한 지 어느덧 34년이 지난 김민보 씨도 올해만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학 활동을 하면서 1931년 독립운동을 하던 동지에 추도비를 세웠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두성 선생. 4.3을 피해 일본에 갔다는 이유 등으로 독립유공자 선정이 보류됐는데 올해 초 재심을 신청하고 오는 11월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의 것도 많이 완화됐으니까 한번 재심을 해보십시오 해서 그렇게 해서 왔었습니다. 또 아버지도 한 맺힌 게 좀 풀어질 것 같아서 참 기쁘긴 하겠습니다. 4.3을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제주도가 얼마 전 일몰제를 앞둔 화북동 일대 동부공원에 국토부 주관으로 1,8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나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화북동 일대 동부공원 부지입니다. 전체 14만여 제곱미터 면적 가운데 98%가 사유지입니다. 국토부는 보상지원으로 2021년 공원지구 해제를 앞둔 이곳을 최근 1,800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처럼 제주에서 장기 밀집행 도시공원을 주택 공급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전에 주민교감 없이 개발 계획을 추진했고 미분양 해소책도 없는 상황에 택지 개발을 빙자한 자연녹지 난개발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주민 1,300여 명의 서명을 담은 진정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시점에 지금 주택이 남아도는 시점에 이 녹지를 과연 파괴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제주도는 그동안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와 선정될지도 확신할 수 없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쯤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를 못 드렸던 상황이고 이 사업 계획이 계속 바뀔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집행 도시공원 해결 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계획했지만 소통 부족에 토지주들이 반발하면서 제2의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을 시험 기간에 사적으로 만나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가 기말 시험을 앞두고 일부 학생을 학교가 아닌 곳에서 만난 건 사실이지만 이 교사가 내려던 시험 문제를 학교 측에서 모두 다시 출제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과 관련해서도 학생과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권고 사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항포구와 해수욕장 140여 곳에서 병원성 비브리오균을 검사한 결과 8곳에서 9건을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산항과 2호 해수욕장, 하도와 평대 해수욕장에서는 비브리오 콜레라균이 검출됐고 서귀포 천지연과 제주시 산지천 일대, 화순과 2호 해수욕장에서는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제주 광어 양식업체의 3분의 1가량이 경제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양식업체 59곳을 대상으로 킬로그램당 최근 5년 평균 산지 가격을 산정해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10곳에서 적자를 기록했고 순 현재 가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34%인 20곳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0년 전 고지도인 조선 임야 분포도와 현재 제주의 숲지도를 비교한 결과 숲 면적이 271제곱킬로미터에서 784제곱킬로미터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난 숲의 40%는 성은리, 팽나무 등 오래되고 큰 녹어수가 숲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숲을 형성하는 어미나무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오늘 9시 제주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8년,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했고 수많은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노역 현장에서 혹사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제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일본 등지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렸는데요. 제주인 강제 동원 실태를 연구한 심재욱 제주대 제1제주인센터 학술연구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제강점기 제주인 강제 동원 실태 조사를 제주연구원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목적으로 참여하게 된 건가요? 네, 연구는 지난해 제주도청의 지원을 받아서 제1제주인 1세들의 자취를 추적 발굴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제주인들의 그 강제 동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로 할 수 있는 명부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명부 자료를 소개하고 일부 명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네, 명부 자료를 소개하고 명부 자료의 분석을 진행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명부 자료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자료들은 현재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국 정부가 작성한 자료와 그다음에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일본 정부나 기업이 강제동원 당시와 패전 이후에 작성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는 중복 인원을 포함해서 약 40만 명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강제동원된 식민지 조선인 전체의 기록이 아니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자료일 뿐이라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는 있지만은 언제 어디서 누가 강제동원되었고 어느 지역 어느 부대 또는 어느 기업에 어떤 신분으로 투입되어서 어떤 노역에 처해졌는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고 또는 부상을 입었는가와 같은 강제동원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담겨 있네요. 예.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주인을 또 조사를 하셨는데 명부 분석 결과 제주인의 경우에는 몇 개 작업장 그리고 뭐 몇 명의 피해자가 있었는지 또 어떤 작업장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나요? 예, 그 자료에 따라 좀 네. 다르긴 한데 우선 저희가 전체 자료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행한 해군 군속의 경우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동남아시아, 서부태평양, 그리고 일본, 한반도, 중국 등지에 위치한 약 68개 해군 부대로 총 806명의 제주인들이 투입된 것이 확인됩니다. 네. 이들은 주로 특설 해군 서령대와 해군 시설부와 같은 군 관련 시설의 건축이나 토목 공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에 투입되었고요. 여기서 그 활주로 공사나 포대 혹은 진지 구축과 같은 각종 군사시설을 건축하는 노역에 투입되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제주인 관련
국가기록원 명부의 DB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DB라는 게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네.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강제 동원된 재주인의 정확한 인원수라든지 혹은 그들이 투입된 작업장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되는 것은 이런 작업이 완료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피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제 말기엔 또 이렇게 비행장이나 해안진지 구축을 위해서 제주 내에서도 이제 강제 동원이 이루어졌죠. 이런 강제징용 실태에 대한 좀 전체적인 통계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대략적인 추정치만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제동원위원회에서 2007년에 제주도 내 군사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한 가정에 한 명 이상은 강제동원되었다라는 그런 제주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가정에 한 명 이상이면 예. 전체 가구 수가 당시 가구 수가 예. 4만여 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4만여 명 정도가 동원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외국으로 갔던 그 많은 희생자들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강제 동원된 사람들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사망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사망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연구 중인 해군 군속의 경우로 한정해서 보면은 크게 전멸지 사망, 질병 사망 그리고 네. 침몰 사망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전멸지 사망의 경우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일본군이 전멸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 해군 군속 자료에 수록된 약 7만 8천 명의 그러한 기록에서 조선인 해군 군속 약 5,400명이 사망하는 기록이 확인되고 네. 이 중에서 제주인 네. 100여 명의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100여 명. 네. 그리고 질병은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이 일본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우회하면서 고립시켰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제 보급이 두절돼서 이 지역에 있었던 다수의 조선인들이 영양실조나 질병으로 여러 질병으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전체 조선인 900여 명의 사망이 확인되는데 제주인 같은 경우에는 10여 명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10여 명.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또 침몰이 있었죠. 네네. 침몰 사망 같은 경우에는 승선화 선박이 연합군의 공격으로 침몰하면서 나타나는 사망 형태인데 네. 해상에서 발생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 번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600명 정도의 네네. 조선인들이 사망했고요. 제주인 같은 경우에 한 20여 명의 그런 사망자가 확인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어떤 서류 같은 문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을 알려주는 문서인가요? 네, 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자료는 구해군 군속 신상조사표라는 그런 문서명을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 네. 1990년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 기록을 통해서 일본 해군의 군속으로 동원된 조선인들의 동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전멸지, 질병, 침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좀 많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어떤 거였나요? 우선 침몰 사망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여 명의 제주인 사망자 중에서 44년 10월 25일 날 쿠릴 열도 부근에서 미군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백양환이라는 화물선이 있습니다. 이때 조선인 침몰 사망으로는 두 번째 규모인 322명이 사망을 했고요. 네. 여기서 제주인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규모의 12명이다. 네네. 첫 번째 규모에는 그러면 첫 번째 규모는 그 1년 전인 한 달 전인 네. 44년 9월 26일에 그 유사한 지역에서 침몰한 하치로우 가따라 마우르라는 그 팔랑석환이라는 화물선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승선했던 조선인 군속 486명이 사망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중에 제주인은 다행히 제주에는 거기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강제동원 피해자 1세대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뭐 증언록이나 관련 기록물들이 좀 많이 남아 있던가요? 예, 많지는 않지만은 그 일부가 존재합니다. 강제동원위원회에서 발간한 구술 자료집하고 그다음에 일부 할아버지들이 남기신 회고록, 그다음에 네. 일부 연구자들이 발간한 그런 구술집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명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셨겠죠. 네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의 후손인 2, 3세
유족들의 이제 증언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유족들의 증언이 강제 동원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네, 강제 동원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네. 이런 강제 동원의 피해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고향에 남아있던 가족과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미비한 연구, 부실한 자료 연구하면서 아무래도 한계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구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2015년 12월에 강제동원위원회가 문을 해산된 이후에 그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 존재해서 일부 연구 영역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부족하다. 굉장히 네네. 아쉬움이 있네요. 네네. 그렇다면 이 강제징용 연구 앞으로는 좀 어떻게 또 진행을 해야 할까요? 글쎄요, 우선은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기록원 명부와 같은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이러한 자료에 접근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또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48만 명에 이르는 이런 방대한 자료가 거의 20년 동안 연구도 안 되고 분석도 되지 않은 상태로 사장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보다 더 쉽게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진행이 되면은 이런 강제동원 관련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출신들이 이제 겪었던 순환의 역사,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는 역사적 사건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일을 쭉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느낀 점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떤 점들이 느껴졌는지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네, 우선은 현재까지 어찌 보면 이런 명부 자료에 대한 분석, 제주도에 관련 명부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의 분석도 빨리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명부 자료를 분석하면서 계속 아쉬웠던 것들은 생존자 할아버지들을 한 번이라도 좀 더 만나서 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상 생존자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으면은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전화를 못 드리겠던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일 양국 간의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한일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깊지 않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참 들으면서도 아쉬움이 큰데요.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다 정확한 연구 또한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심 교수님, 앞으로도 관련 연구에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 제주인들의 강제징용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또 하나의 비극적인 강제동원 사례죠. 바로 성노예, 위안부 문제입니다. 광복 74주년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광복절 특집. 두 번째 이야기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4일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에서 한국 작가의 작품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형상화한 평화의 소녀상인데 일본 극우의 협박에 중단했다는 것이 주최 측의 해명입니다. 2012년에 도쿄도 미술관에서 잔라전이라는 그룹전을 했는데 중간에 철거를 당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일본 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저희를 표현의 부자유전에 초대해 주신 거거든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 아베 반대, 그런 문제점들을 오키나와 문제점, 그런 것들을 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전시를 하다가 철거당하거나
전시를 하지 못하거나 이런 작품들이 모여있는 작품이에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려던 전시 중단은 오히려 세계에 이 문제를 환기시켰는데요. 일본에선 작은 소녀상과 외출하기가, SNS에선 평화의 소녀상 되기 인증샷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국적과 나이, 성별을 불문한 자발적인 운동입니다. SNS에서 내가 소녀상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속 앉아주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소파에서도 앉아서 사진 찍고 의자에서 앉아서 소녀상 포즈를 해서 찍는 것들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제주 평화나비를 중심으로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만들어 제주시 방일리 공원에 세웠는데요. 도내의 유일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잘린 머리카락은 고향과의 단절을 뜻하고요. 꽉 쥐고 있는 두 손은 결연한 의지를, 뒤꿈치가 들린 맨발은 전쟁 후에도 정착하지 못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머님들께 지금 할머님들이 계속 아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할머님들께 힘을 주고자라는 마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관리는 온전히 제주 평화나비의 몫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고 간 선물과 후원품 등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는데요. 하지만 공공조형물이 아니라서 보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오고 있지만은 또다시 훼손될 우려는 분명 발생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차원에서 이 소녀상을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보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요.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을 찾았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평화의 소녀상 관리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공공조형물 지정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그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제반 조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이런 상징적인 조형물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자, 그런 식의 이제 조례화돼서 또 그 평화의 소녀상이 공공물 지정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8일 특별한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생애를 다룬 영화인데요. 상영관이 적었지만 예매를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조금 알고 있지만 조금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남자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인권 운동가로서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영화를 보면서 좀 더 할머니의 삶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과거에 천황때 잘못한 것을 현 정부가 나서서 사죄하는 것이 마땅찮아요.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기억하고! 증거가 없다. 증거가 살아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하루 생리는 가지고가 사오고만. 하루 빨리 사죄하라고 알겠는 것 같아서.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 사건을 덮으려고만 한 그 태도가 계속 영화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화가 많이 났고,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진짜 잊는다면 진짜 미래는 없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덧없는 시간이 흘러 이제 살아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 20분입니다. 이분들은 생전에 진정한 광복을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기를 많은 이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속 보도를 통해 KBS 8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주 여론 읽기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여론 읽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도 지난달에 이어서 이공항에 대한 여론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제주도와 이공항 반대대책위원회 TV 토론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동안 일정 정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세부 일정이 좀 정해졌나요? 그 지상파 방송 3사가 원래 같은 시간에 공동 중계를 하려고 해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방송사들이 편성 시간을 맞추기가 사실 실무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에야 세부 일정이 결정이 됐는데요. 결국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3사 시간대를 놓고 추첨을 했는데 KBS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찬반 2명씩 나오는 2대2 1차 토론회는 28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그리고 도지사와 반대대책위에서 1대1로 토론하는 두 번째 토론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 다음 달 3일 또는 4일. 이틀 중에서 하루를 정해서 같은 시간에 KBS 1TV를 통해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1차 토론회 28일로 정해졌고요. 뭐 아무래도 공론의 장이야 자주 열리는 게 좋은 건데 이 TV 토론에 대한 도민 여론 이번 조사에서 알아봤다고요? 어떤가요? 네, 저희들이 이번 여론조사 이 질문을 넣어봤는데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80%를 넘겼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 답변이라면 뭐 압도적인 여론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독도가 누구네 땅이냐 하면 한국 땅이다 나오는 게 한 90%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제주도민들이 이번 TV 토론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치 성향, 정당 지지도 뭐 가릴 것 없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물론 이번 TV 토론회에서 뭐 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지만 이 찬반 입장을 떠나서 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 TV 토론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공항 해법에 대한 여론으로 들어가 보죠. 한 달 전 조사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요? 똑같은 질문인 거죠? 예. 네. 한 달 전에 조사했는데 혹시 그게 또 조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네. 또 여론의 흐름의 변화를 보려면 사실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한 번 더 검증해보자 이런 취지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공항 추진에 대한 다음 두 의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동의하십니까? 네.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결과도 한 달 전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별로 없네요. 거의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였죠.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여론보다 여전히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걸 좀 분석을 해봤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자층에서만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치 성향을 나는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층에서도 공론조사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성, 직업, 학력 모든 유형에서 뚜렷한 여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건 이 지역별로 분류를 해봤는데 제주시 동쪽 읍면 지역 그리고 서귀포시 동쪽 읍면 지역 어디입니까? 성산 애정지 주변 네네. 아닙니까? 그쪽에서만 두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는 좀 흐름이 다르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원인이 무엇인가는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한번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아까 먼저 살펴본 제2공항 TV 토론에 대한 성산 주변 지역 주민들의 평가를 보면 지금 보시고 계시죠? 네.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긴 합니다. 10% 두 자리 숫자 아닙니까? 네. 하지만 바람직한 일이라는 기대 역시 8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쪽 읍면은 오히려 더 높죠. 네.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공항 논란이. 네. 그래서 빨리 좀 결론을 내라. 이런 여론의 반영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보니까 뭐 바람직하지 않다가 좀 높다곤 하지만 빨리 해라 바람직하다도 또 역시 높은 압도적인 걸로 네. 나왔군요. 이제 뭐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야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다시 제주 전체 여론의 관점으로 이제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 그리고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6대 3 정도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제주 여론은 공론조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답을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를 최근 KBS가 몇 달 새 수차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주 여론의 한 가지 독특한 흐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이름을 붙여봤는데 333 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333 법칙이면 왜 양치질하는 법칙은 들어봤는데 333 법칙 뭔가요? 그 첨예한 갈등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이슈에 대해서 찬성 30,
반대 30, 중립 30 이런 황금 비율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현상인데요.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단된 비자림 확장 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거든요. 기존 계획을 백지화하자, 최소한만 확장하자, 계획대로 확장하자는 의견이 거의 뭐 3대 3대 3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가 높다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어느 쪽 여론으로 기울어지느냐는 이 중립지대에 있는 여론이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 키는 중립이 그렇죠. 네. 쥐고 있네요. 결국 네. 그 모든 선거에서도 중립, 중도층이 진보로 가냐 보수로 가냐 이게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네. KBS가 1월 말에 이 20항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 게 있는데 이것도 결과 지금 보고 계신데요. 20항 사업 진행 동의 여부에 대해서 3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응답이 역시 보시죠. 3대 3이죠.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팽팽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중립이 있을 경우에는 333 법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중립을 없애고 그렇죠. 새 경우의 수를 결국에는 3개에서 이제 2개로 줄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던 컴퓨터 그래프 다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공론 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60%에 가깝고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여론이 30%를 갓 넘겼죠. 네. 물론 이 공론 조사라는 입장 자체가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20항 반대 여론까지 합쳐진 것으로 봐야 할 텐데 네. 하지만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20항 찬성 여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론 조사를 하자는 거는 반대다 찬성이다의 문제는 또 아닌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제주도민들은 결국 공론 조사를 20항 해법으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누가 공론 조사를 해야 하냐, 그 조사의 주체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국토부 사업이니까 국토부에서 맡아서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토부가 하는 게 맞죠. 국가 사업이니까요. 네. 근데 이미 국토부가 제주도에 공을 넘겼지 않습니까? 또 제주도는 또 이 받은 공을 국토부 책임이다 해서 공을 다시 돌린 상태고요. 네. 그래서 전혀 지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국토교통부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죠. 보시는 것처럼. 네. 그 뒤를 제주도의회, 제주도 국무총리실 이런 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를 제외하고는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순위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로 분류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토부와 국무총리실은 중앙기관이니까요. 41.8%고 제주도와 도의회, 지방에서 해야 된다는 게 34.1%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뭐 차이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결국에는 중앙 정부에서 해야 한다. 이런 말일까요? 이런 질문이 사실 여론조사를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대목인데 네.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여론의 흐름을 보는 거지 정책 결정의 직접적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도 자, 질문을 누가 하는 게 당연한가로 할지 아니면 누가 하는 게 현실적인가라고 묻는지에 따라서 답이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좀 전자에 가까운 그러니까 당위성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런 점을 주의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는 참고할 자료이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나흘간 KBS 제주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여론읽기 김익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낮 동안 상당히 더우셨죠. 맑은 날씨 속에 강정 지역이 33.3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북부와 남부 지역엔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현재 산지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리던 소나기는 모두 그치고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상하는 제10호 태풍 크로마는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형급 태풍이지만 제주도를 멀리 두고 지날 것으로 보여 내일과 모레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다 태풍이 만들어낸 구름대 영향으로 밤부터 흐려지겠고 산지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광복절인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엔 모레 새벽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내일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 먼바다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3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여 내일 늦은 오후엔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해상활동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광복절은 아침부터 점차 맑아져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산지엔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 강평국 지사가 돌아가신 지 86년 만에 건국 훈장을 받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고 최정숙, 고수선 애국지사와 함께 제주를 대표하는 여성 독립운동가였지만 33살 젊은 나이에 유족도 없이 요절하면서 이제껏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제주 1호 여성교사로 교육을 강조했고 여권 신장 운동을 펼쳤으며 3.1운동에 참여해 독립을 외쳤던 강평국 지사. 이제는 잊혀진 독립운동가가 아닌 제주를 대표하는 여성 독립운동가로 영원히 남게 될 강평국 지사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